예, 오늘도 연합인포영수 선임기자 선재규 기자님 모셔서 저희가 국제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빠르게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저께 론스타 관련해서 아침에 잠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판결이 나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죠, 우리나라는? 글쎄요, 지금 외신들이 참 판단이 힘든지 네. 그냥 팩트만 전하고 무슨 뭐 전혀 코멘트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블룸버그, 로이터, 뭐 AP 정도가 전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안 하네요. 그냥 네. 팩트만 전하는데 좀 자기들도 보기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건지 일단 론스타에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물어봤더니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우리 입장을 이렇게 그 핵심 주장을 입증해줘서 그건 기쁘다. 네. 근데 액수는 좀 불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신승리가 아닌가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전체 배상해달라고 말해준 금액의 한 4점 몇 퍼센트 정도만 이제 인용이 된 거잖아요. 된 네. 거죠. 네. 뭐 이 정도면 론스타에서도 뭐 그럼 너네가 한국 정부가 잘못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된 거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승리라고 보기에는 근데 뭐 정치적으로 좀 얘기했다고 봐야죠. 네. 론스타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4점 몇 %지만 그 중간에 론스타가 한 1조 근처에서 세트를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진짜 마음속에는 뭐 6조는 아니고 글쎄, 제 예, 생각은 한 그렇습니다. 1조 뭐 돈으로는 1조 조금 그 동네였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한 4조 7천억 원 정도를 챙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뭐 배팅을 세게 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좀 시쳇말로 못 먹어도 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축구로 치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네. 일단 뭐 한국이 뭐 어떻게 뭐 우리는 또 우리 입장이 상당히 지금 소수견이지만 받아들여졌다고 또 한동훈 네. 장관이 그랬고요. 그래서 세금 한 푼도 못 내니까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데 끝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한 2,900억 원 정도를 이제 그쵸? 줘야 되는 네네. 입장인데 환율이 그동안에 참 처음에 5조 원 정도인데 환율 때문에 6조 얼마까지 올라갔다는 네. 아, 네. 그러니까 네네. 환율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마냥 버티기로 나가면 우리도 사실 하루하루 지나면 초조한 거죠.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그 뭐 우리가 잘못했어 하기 어렵긴 하지만 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금, 그 네. 리먼 대표 하실 때 이쪽이랑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잘못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국제법적인 네네. 예, 측면에서 국제법적인 네. 측면에서 또 국내법을 또 어겼다는 또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네. 사실 론스타도 그 외환은행 그 주가 조작 부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뭐 그럼요. 그게 있으니까 예, 서로 그렇죠. 다 네. 찝찝한 게 서로 펄트가 있어요. 있는 예, 상태인데 찝찝한 게 지금까지 있는데 핵심이 연합뉴스가 질문하면서 판정 절차에 이의가 있고 제소하겠느냐 하여튼 거기는 입을 꽉 다물었거든요. 아. 로이터 기자도 론스타 서울사무소 변호인한테 여기 대해서 그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보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사별로. 네, 그런데 가이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나온 거는 그거죠. 야, 한마디도 하지 마.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마 뭐 이렇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같은데 저희 워싱턴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무슨 민감한 질문을 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또 네네. 아니면 무슨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예. 입을 꽉 다물고 예,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도 그런 하지 지금 말라. 예, 그런 것 그런 거 같습니다.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나라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사실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해에 비해서도 오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예측들이 많이 됐는데요. 계속 점점 더 전망치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호주 뉴질랜드 은행 쪽에서 나왔는데 4% 올해 성장 전망치를 받은 걸 3%로 낮췄고요. 3%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미 3.3%에서 3%로 내렸고 노무라는 3.3%로 앞서서 봤던 거를 2.8%까지 떨어뜨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5.5% 자기들이 목표하는 걸로 앞서서 밝혔는데 그것도 사실 중국은 보통 8%막 그렇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중국도 지금 많이 양보해서 5.5%인데 지금 뭐 이것도 뭐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예, 네. 뭐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네, 이게 그 5.5%의 아까 이제 제일 낮은 전망치로 봤을 때는 5.5%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 절반밖에 안 되는 전망하고 거죠. 있으면은. 여기도 지금 뭐그 ANG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이제 당 대회가 코앞이니까 제로 코로나 기조 뭐 보나마나 계속 더 조일 거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뭐 이거 지금보다 나아질 그런 하등의 그런 그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도 여전하다. 지금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연율 0.4%밖에 안 되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청년 실업률도 뭐 한 20% 정도까지 와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 중국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예, 비중이 한 25%라는데 예. 지금 뭐 중국 본토의 평균 공실률도 한 12% 정도라고 네.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연준이 금리 올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큰 예. 부담이라는 지적이고요. 그 코로나 그렇게 막은 게 큰 것 같아요. 네, 예. 참 정치적인 걸 얻기 위해서 네. 참 경제를 엄청나게 예. 대가를 치르는데 지금 중국 정부도 일단 경기가 좀 어둡다는 걸 시인한 것 같습니다. 그 국무원이 어제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 주체가 일부 방면에서 직면한 어려움이 2020년보다 더 크다. 이제 코로나 초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운영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주문 사항이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와 제조업 설비 지원, 그다음에 중장기 대출을 충분하게 해라. 그다음에 그 중점 프로젝트 선착공 후승인, 그다음에 유연한 신용 대출 뭐 급합니다. 중국도 지금. 예. 예, 참 이제 중국은 뭐 얼마 전에도 사실상 기준금리를 좀 이제 낮췄죠. 예, 그래서 뭐 뭐 지금 차례 워낙 안 깜짝 좋으니까요. 인상을 했죠. 예,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럼요. 예, 이런 것들도 블룸버그가 이 중국 경제 충격에 대한 그 아시아 지역별 그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의 첨단 네, 제품 쪽으로 수출을 해오는데 거기는 상당히 지금 충격이 좀 상대적으로 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이런 경우는 이제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그 반도체 경기가 나쁜 게 큰 요소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응 이후에 그 보복 소비 심리가 조금 그래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뭐 어려움이 처해진다,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시름 깊어지는데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중국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곡물이 뭐 다 어렵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도한테 식량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렇게 어렵고 해도 그냥 국정을 꽉 닫고 뭐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수 피해가 역시 여기도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저께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소장이 그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인도 재계 쪽에 좀 도와달라 네.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 그 뉴델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 쪽에서 상무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사진도 지금 인도 쪽 네. 거기 홈페이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앞서 보도한 걸 보면은 인도가 북한에 쌀 10,000톤 한 20만 포 정도를 보내려고 지금 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인도 국제상업회의소 소장은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 한 10,000톤 정도를 달라고 요청한 거는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북한이 중국이나 딴 데 안 가고 특별히 인도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좀 관계가 이런 게 있었나요? 글쎄 인도하고는 그래도 인도도 비동맹 쪽이었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인도하고는 꽤 관계가 나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인도 오래전에 갔을 때도 그 당시에도 뭐 북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전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전부 노스 코리아로 알더라고요. 예. 근데 너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아니라 사우스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그렇군요. 인도는 그래도 아직도 예. 특히 비동맹 네. 쪽에 그 하고 요즘은 뭐 인도가 뭐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새로운 그 부상하는데 좀
그쪽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공무는 또 중국보다는 인도가 좀 넉넉하게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그 지난주에도 인도에서 밀수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지난주에 그래서 전해주셨었는데 있었죠. 네. 과연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신경난이 심각한 건 확실하고 북한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단적으로 좀 드러내는 이런 네.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우리 통일부 대변인도 그저께 브리핑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조립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없는데 북한의 식량 부족이 한 연간 한 8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이 딴 건 몰라도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쌀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 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줄 수 있고 그런 예. 거 좀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예. 말이죠. 그러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나라에 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 되게 빠르고 먼저였던 것 같은데. 네. 절대 안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예. 벌써 그런 안 용어를 줄 여러 것 번 같으니까. 비쳤는데 네. 아니 줄것 뭐, 같은데요. 예, 예, 자존심 달래면 문- 주죠. 줄까요? 자존심 문제 예. 때문에 뭐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코로나 뭐 이제 승이라든지 이런 거 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요구를 그러니까 자존심상 요구를 못하는 예. 부분이 더 큰 약간 것 뭐 같다 그 말씀이에요. 제 지인이 이런 쌀 도정업 같은 걸 크게 하는데요. 지금 네. 쌀 재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쌓여 있는. 쌓인 쌀을. 참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좀 민민하는 어떤 좀 전략이 좀 예.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예, 많이 이건 들고요. 너무 인도적으로 너무 마음 아픈 네,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북한에서 저희가 좀 옆으로 가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사할린 2 프로젝트였죠. 가스 개발하는. 이제 그 미국의 아니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나 미쓰이 같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사할린 2 프로젝트 새로 그 이제 투자 이게 기업들 부분에 다시 들어간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게 이제 무지하게 복잡하죠. 네. 또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네. 그 사할린 2 프로젝트 이게 이제 일본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영국 쉘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 미쓰이, 미쓰비시. 근데 이제 그 푸틴이 이제 서방이 제재를 하니까 이제 봐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법인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 가니까 이제 영국 그다음에 미쓰이하고 미쓰비시 상사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분이 붕 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 들어오고 싶으면 한 달 안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주겠다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네.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교도통신도 그렇고 지금 미쓰이가 이 10%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쓰이가 12.5%, 미쓰비시가 10%인데 러시아 쪽에서 새 법인에 오케이 그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쉘은 27.5%가 갖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팔고 나가려고 지금 인도 뭐 중국하고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러시아가 러시아 기업에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요. 일단 승인을 했지만 이제 향후 실무 협상을 할 텐데 그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녹록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을 더 내놔라 하는 거를 할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은 방법이 없거든요.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를 러시아에 의존을 했고 네. 특히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부분의 60%를 일본이 가져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도 지금 어떻게든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넉넉히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은 서방 제재에 아주 앞장서서 그렇죠. 참여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짜는 없다. 네. 들어오려면은 확실하게 줄을 서라. 뭐 손가락 하나 끊고 들어오든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제가 성 기자님 설명을 해주신 거 보니까 제 이해가 맞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네. 원래 사할린 2가 있었는데 네. 거기 러시아가 50, 미국이 25, 50 플러스 1. 예, 네. 50, 25 이렇게 있었는데 네. 푸틴이 야 니들 다 나가. 내가 새로 할 테니까. 근데 더 할 거면 신청해봐. 그러면 내가 허가해줄게.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까지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내니까 뭐 해줄게 이렇게 하고 미국은 그냥 가버리고 나 안 해 하고 가버리고 일본은 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해줬다 하는 게 오늘 뉴스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지만 그거 해준다고는 했지만 실무 협상할 때 또 괴롭힐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거네요. 밖에서는 이제 해서 해놓고 이제 문 잠그고 안에서 예.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서 이제 니들 확실하게 할 거야. 아. 그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깝깝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가진 예. 수모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뭐 거예요. 거의 사실 이 정도면 에너지니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그 독일조차도 저렇게 지금 예. 쩔쩔매는 판인데 예. 미국은 뭐 유럽에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스 도와준다 그래놓고선 지금까지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바이든이 큰 소리 쳤는데 와 보니까 또 국내에 보니까 뭐 우리 이렇게 안 되고 캐나다도 지금 지난번에 숄츠 총리가 가가지고선 했더니 뭐 수소 동맹합시다 해놓고선 가스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운데 해가지고선 예. 하는데 이게 참 네, 성 기자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러시아가 원유 문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진짜 하면 나중에 다른 일로 이제 보복 당하죠.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이제, 너무한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예, 참 이 러시아 예, 저희가 이런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참 갑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정말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정말 큰 특권이고요. 뭐 그거 얘기하면 예. 뭐겠습니까? 없는 거 뭐.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저도. 선조가 그 자리에 땅을 잡았는데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얘기 해서요. 그 지금 중간 선거 네. 미국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는지. 이제 한 달, 예. 한 달 반 정도, 좀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두 달이 채 안 남은 것 11월 같은데. 6일인가요? 네. 뭐 3일인가 그때니까 네.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네. 남았죠. 바이든 지지율이 인플레 퇴치법 뭐 하고 몇 개 뭐 그다음에 지난번 그 낙태 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좀 올라갔었죠. 네. 40%를 넘는 듯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그 로이터가 입소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했더니 또 떨어졌습니다. 38%로 또 한 3%포인트 일주일 사이에 내려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외신들 분석은 바이든의 그 선거 전략 미스도 작용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이 그 경제 문제를 하지 않고 요즘 자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싸움이죠. 예, 뭐 정확하게 굉장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주춤했죠. 그리고 이제 곧 나오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떨지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인플레 완화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그 전반적인 경기 불안, 지금 경기 둔화는 뭐 확인한다니까요. 불안감이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너무 일찍 그거를 좀 샴페인을 네. 터뜨린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계속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이번에는 민주주의 대 그 세마이 파시즘 구조다가 트럼프가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좀 했는데 그저께 펜실바니아주 연설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하고 미국 우회 폭동 세력을 애국자로 부르는 세력 중에서 누구를 찍겠느냐. 와, 뭐 그러면서 이제 거의 거기다가 뭐 트럼프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있어요. 이른바 마가라는 거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이제 예, 트럼프가 예. 계속 쓰던 예, 건데 예. 마가 공화당을 아, 지지를 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원래 좀 유연한 분 아니셨습니까? 글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또 문제가 센 강해졌네요. 분이었는데. 지난달 네. 말에도 메릴랜드주 기금 모금 행사 때도 예.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철학은 이게 세마이 파시즘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화가 나시는 예. 모양이에요. 뭐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CNN 분석이 예. 바이든이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전략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자충수가 됐다. 예. 공화당을 싸잡아서 그러니까 공화당 극우 쪽을 때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네. 공화당에도 중도층이 있는데 그거를 이것 때문에 일시에다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CNN이 거기다 덧붙이기를 바이든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래도 좀 저 사람 좀 온건한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고 그 다음에 2002년 대선 때 그때는 내가 트럼프가 저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나는 이걸 통합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그게 먹혔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네. 잃어버린 것 같다. 아.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 외신들이 그런 표현 스럽지 않지만 우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이든이 그거를 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전략이 좀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뭐 네. 미국뿐만 아니라 뭐 거의 뭐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경파가 항상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만원 스펀드 비슷한 소식 전해줬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그 약간 좀 앞서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너무 낙관을 빨리 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인플레 꺾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앞서간 게 아닌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예, 좀 드네요. 이거 관련해서
이 외신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네. 제프리 sak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이 사람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싸잡아서 비판을 네, 해왔는데 네. 이번에 아주 작심을 하고 미국을 때렸습니다. 여기 커먼 드림스라고 비영리 미국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요. 아주 만약에 이게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미국 같았으면 이거 메카시즘 해가지고 반공법으로 아마 보안법.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기고를 좀 몇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미국의 세계 인구의 4.2%밖에 안 되고 GDP도 16%에 불과한데 아직도 패권을 유지하겠다고 위험하고 헛된 심지어 시대에 낙후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아주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년을 넘기면서 핵전쟁 불안감이 여전히 가지고 않는데 그 큰 원인이 서방 지도자가 갈등 심화 원인을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지도층하고 언론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오로지 세계에 해악만 끼치는 악마로 자꾸 계속 그런 담론을 퍼뜨린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 기지를 85개를 갖고 있는데 군 기지를 중국은 사실 3개밖에 없다. 물론 이건 이제 기준에 따라 틀리고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한 곳만 기지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해외에 갖고 있는 기지요. 그렇죠. 해외 기지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왔고 이런 국민의 감시하고 통제를 벗어나서 비밀리에 작동하는 세력. 이게 이제 군산 복합체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사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를 비판하고 했는데 사실 CIA 비밀 공작이 뒤에 있는 부분도 세월이 지나고 다 드러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죽었죠. 서방이 냉전 종식 당시에는 고르바초프한테 우리가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는데 이후 4차례나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렇게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이유가 비밀을 줬다.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보다 GDP도 훨씬 크고 인구도 훨씬 많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외교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전쟁만 하지 말고 환경, 에너지, 식량, 사회적 갈등 해소에 더 매진을 해라. 유럽에도 한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패권, 이 힘든 패권 유지에 들러리 쓰지 말고 당신들 스스로의 안보 전략을 질서로 만들어서 하는 게 유럽에도 좋고 전 세계도 좋다. 아주 따끔하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귀가 네. 뒤에 들어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좋네요. 싸움만 할 게 아니고. 네. 네. 최근 이제 신냉전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패권이 또 다시 이제 냉전 시대처럼 양극화돼서 이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일침을 놓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진짜 sak스 교수가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아주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외신들 보니까 고르바초프 이제 오비초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고르바초프는 냉전 시대를 깨고 철의 장막을 거뒀는데 푸틴이 그걸 지금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예, 고르바초프도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지금 기후도 이렇게 나쁘고 진짜 그쪽에 좀 해야 되는데 환경 장관들 모여가지고 G20 한 거 아무 결과가 없었다. 이거 이렇게 어제 나오는데요. G20 환경 기후 장관 회담 하루 했죠. 네. 근데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는 또 그냥 대면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했는데 네. 지금 공동 성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중국 같은 일부 대표들은 지금 섭씨 1.5도 이상 대기 올리지 않는 게 네. 지금 유엔 목표인데 네. 그거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파키스탄 사태도 그렇고 지금 이 가뭄에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그냥 진짜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해주신 제프리 sak스 교수의 신냉전 시대를 경고하는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